내일부터 75살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어 다음 달 8일부터는 보육시설 교직원에 대해 접종을 시작합니다. 밤 10시까지나 영업을 해 영업이 정지된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또다시 밤늦게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업소에선 손님 등 100명 정도가 붙잡혔는데 지난번 주점에 내려진 과태료는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고 경제를 바라보는 심리도 개선됐습니다. 전체 소비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외출이 줄면서 도심 상권의 의류, 신발 가게 등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1차 후보지가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의 역세권 등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면서 주택 2만 5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후보들은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오세훈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75살 이상, 그러니까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350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안팎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죠. 때문에 이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맞을 수 없고 전국 46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다음 달 8일부터는 보육교사들 접종도 시작됩니다. 첫 소식 이효연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계약한 물량 가운데 두 번째 인도분으로 모두 25만 명분입니다. 영하 70도 이하 보관이 필수인 만큼 초저온 물류센터로 곧바로 이송됐습니다. 정원 유지와 안전 수송에 주안을 두고 관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쓰입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또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은 연령과 상관없이 접종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맞습니다. 서울 8곳, 경기 5곳, 부산 2곳, 광주 3곳 등 전국 46곳의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어도 접종하는 게 더 득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접종 전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당일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장애아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5,000명이 다음 달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사 지원도 추진합니다. 기존에 있는 병가 또는 유급 휴가, 공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적용을 할 것으로. 전체 보육 교직원의 백신 접종은 6월부터 시작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30만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한 차례씩 전수 검사가 실시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서울의 한 유흥업소가 밤 10시 넘어서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 이 현장에는 손님과 종업원이 100명 넘게 북적였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적발돼서 영업 정지 처분 중이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유흥주점 문을 경찰과 소방관이 강제로 뜯고 들어갑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유흥주점 좁은 복도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원래 있던 룸으로 들어가세요.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 135명이 적발돼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유흥주점에는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같은 유흥주점이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문 앞에 영업정지 안내문을 붙여두고도 버젓이 손님을 받은 겁니다.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은
이 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5층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5층에 숨어있다 붙잡힌 손님과 종업원만 98명이나 됐습니다. 이제 12시 반쯤 막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서. KBS 취재진과 만난 해당 유흥주점 업주는 영업정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게 맞다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인원과 업소 등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됐습니다. 이 봄나들이 인파가 느는 데다가 이번 주 부활절과 또 5월 초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앞두고 있어서 방역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또 강원도 속초 어린이집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교사는 줌바 댄스를 다닌 게 아니라 지인을 통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세종시에선 학교 4곳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감염돼 당장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오늘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과후 교사 6명과 학생 4명입니다. 첫 감염자는 방과후 교사, 이 교사를 고리로 동료 교사에 이어 학생까지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 1000여 명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아무래도 좀 걱정을 좀 덜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도.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종촌 초등학교에서 확진된 방과후 교사의 동료 교사입니다. 세종에선 하루 사이 초등학교 감염자를 포함해 모두 19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세가 지역사회로 퍼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일이 비슷한 점을 감안해서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 4곳의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에선 정부 세종청산의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돼 5층 한 층이 하루 동안 임시 폐쇄됐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독일이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0살 이상에게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기는 의심 사례 때문인데 이 독일 보건당국은 1차와 2차 접종에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이 생긴 사례가 31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60살 아래 여성이었고 이 중 9명이 숨졌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0살 이상에게 접종하고 60살 미만자에겐 의사 판단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Deshalb glaube ich, unter allen Abwägungen ist dies der Weg, der noch zu dem möglichst besten Vertrauen führt auf dem Weg zu einer Verwendung von AstraZeneca.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3월 중순 혈전 발생 의심을 이유로 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곧바로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에 연관 관계가 없다고 밝혀 접종을 재개했는데 다시 일부 연령대에서 접종 제한을 권고한 겁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서로 다른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하는 교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n this study to give first and second doses of different vaccines. So whether you might be primed with the Pfizer-BioNTech vaccine and then boosted with the Oxford-AstraZeneca vaccine. 교차 접종으로 생성된 면역 반응이 단일 접종만큼의 효능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백신 간 항체 생성 방식과 접종 주기가 달라 교차 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찾기 위해 중국 현지를 조사했던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팀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우한의 연구실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심지어 중국 우한이 진원지가 아닐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 결과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파리 유원종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이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본 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 같은 1차 동물에서 중간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파됐다는 겁니다. 이어 1차 동물에서 곧바로 인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 냉동식품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Nobody has been able to pick up any firm arguments or proof or evidence that these labs are. 조사팀은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우한이 기원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은 반색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조사를 받았으니 다음은 미국과 유럽 차례라는 겁니다. 那么我们也希望其他国家呢能像中方一样，对世卫组织专家的有关研究和考察提供充分的。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자료 제공이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We agree, and we have long said, as I just stated, it lacks crucial data, information, it lacks access, it lacks transparency.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 찾기는 결국 논란만 낳고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학적인 목표가 있던 조사가 국제적인 책임 공방으로 불거지면서 신종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연구가 힘들게 된 겁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을 훌쩍 넘었는데 방역과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조금씩이나마 호전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경제 지표에서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생산 지표가 발표되는데 한 달 전보다 2% 넘게 늘어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안에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지금은 물론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분야별 격차, 쉽게 말해 양극화입니다. 먼저 나아지고 있는 경제 지표, 즉 숫자가 보여주는 상황을 경제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산 지표를 끌어올린 건 수출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설 연휴 때문에 일하는 날짜 수가 적었는데도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수출 호조 속에 반도체와 화학제품 생산이 늘면서 광공업 생산은 4%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음식 숙박업 생산도 20% 넘게 늘어 서비스업 생산까지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광공업 및 투자 개선세에 힘입어 전 산업 생산이 1년 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이 늘고 집밥 수요가 줄면서 음식료품 판매가 준 게 원인으로 회복 흐름이 바뀐 건 아니라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 경기는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전망도 나아졌습니다.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가계의 경기 인식까지 더한 경제 심리 지수는 2년여 만에 100을 넘었습니다. 경제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입니다. 당분간은 회복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한다면 소비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에서 수출 호조세에만 기댄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이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의 여파가 전국 깊은 곳까지 퍼져 있는 게 현실인데요. 심지어 황금 상권으로 불리던 지역마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옷가게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던 서울 홍대 부근. 골목 입구부터 문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2월에 하루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가셔가지고. 나란히 붙어있던 가게 3곳 중 2곳이 한꺼번에 장사를 접기도 했습니다. 남은 가게들은 할인이나 점포 정리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1, 2월 달에 고작 300밖에 못했어요, 매출이. 1년 사이에 옷가게
가게들이 없어지고 다시 그 자리에 옷가게가 생긴 데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 데도 많아요.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의류와 신발 지출 비중이 전년보다 크게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노는 거나 옷 사는 거가 이제 소비가 많이 줄었고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수업료 같은 걸로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같은 비대면 구매가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저 한 번도 밖에서 옷을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휴대폰을 많이 봐가지고 휴대폰으로 검색하다 나온 옷들을 주로 사게 되다 보니까 굳이 밖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전체 소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의류, 신발 가게가 포함된 전문 소매 업종은 이런 흐름에서 크게 뒤처졌습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난 겁니다. 정부는 올해 나랏돈 2조 원 이상을 풀어 소비 쿠폰과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드리워진 그늘까지 없애기 위해선 더욱 정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도심 고밀도 개발 첫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서울 4개 구 21곳에서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것인데 판교 신도시에 맞먹는 주택이 새로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 빼곡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 4구역입니다. 바로 길 건너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곳은 7년 전 신길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뒤 개발이 멈췄습니다. 아파트에 서 여기로 속까지 있고 그리고 장마가 오면 집이 안 새는 집이 없어요. 거의 다 지금 새로 지어야 될 판인데. 금천구의 이 역세권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0년 넘게 김포공항 고도 제한에 걸려 고밀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도심 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이런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 지역입니다. 영등포구와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등 서울의 4개 자치구의 21개 구역입니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될 예상 물량은 약 2만 5천호로 판교 신도시 수준입니다. 기존의 민간 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이 훨씬 높아지면서 공급도 구역별로 40%가량 늘어난다는 사전 검증 결과도 내놨습니다.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LH 등 공공부문이 주도해도 사업 시작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자신했습니다. 국토부는 발표된 후보 지역을 당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거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택 공급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어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에 이어 오늘 도심 고밀도 개발 일정까지 연이어 내놓는 등 정부는 주택 공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로 촉발된 공공개발에 대한 민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재성 기자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의 첫 개발지로 낙점됐던 국내 최대 쪽방촌입니다. 곳곳에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붉은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시행을 맡은 LH 사무실 앞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입자와 토지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투기 의혹까지 겹쳐 좀처럼 사업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 공특법 우리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민간 개발로 상생 개발을 해서 쪽방 사람들도 잘 살게 해주고 우리도 잘 살고. 다른 재개발 후보지들도 주민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2차 공공재개발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한남 1지구와 성북 4지구도 반대 여론이 강해 결국 후보지에서 빠졌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절대 없습니다. 공사하는 것도 더우면 다 부실 공사라서 다 세요. 장판 떠들어보면 다 세요. 쟤네들은 더 많은 거를 투기를 했잖아요. 어디다 감히 여기다 보여.
이번에 발표된 도심 정비사업 후보지도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만 있었을 뿐 개별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추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조차 올라가지 못한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네, 청년들이 이렇게 아직 차가운 봄바다에 들어가서 꼭 투표하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재보선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4월 7일 당일에 시간 내기 어렵다면 이번 주 금토 2일이나 3일에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예전 선거들을 살펴보면 투표한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은 한 표의 권리 포기하지 않고 사전투표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걸음도 더욱 바빠졌는데요. 민주당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에는 자고 나면 거짓말이라며 사퇴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이틀 전 민주당 선거사령탑은 직접 나서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LH 사태 등으로 성남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30년 만기 대출보다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 거라고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 완화,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선거 앞둔 정책 뒤집기년 지적엔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부동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 인력 확충 등 돌봄 2배 공약도 내세우며 20, 30대 표심 잡기에 매진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 공세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 시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박 후보는 오 후보가 TV 토론에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할 때 표정을 보고 거짓말을 확신했다 했고 민주당은 오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백신 등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응수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관련 의혹에 특혜가 없었다고 거듭 해명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늦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의 이 발언은 지난해 3월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는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 1위라고 했는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3위였습니다. 여당의 후보가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특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초기 해명에 대해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입니다. 충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뀔 수 있다. 오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과 장애인 단체, 한국노총 등과 연달아 정책간담회를 갖고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각각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0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왕 특파원, 이 인권 문제부터 미국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미국의 연례 인권 보고서가 올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일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 나온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구금, 고문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등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의 대북 정책과 연결짓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ccountable for its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이번 인권 보고서에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한국 내 찬반 논란까지 상세히 언급됐습니다.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 미 당국자는 북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우선 과제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핵시설 위성사진,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내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 실험실 등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방사화학 실험실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 시설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노출된 시설이라 북한이 핵 능력 확대보다는 대외 메시지 발신용으로 활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분단을 넘어 측은 일단 미국과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북한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또 미국에서는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가 각각 열립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 국면에서 한국을 견인하려는 두 나라의 압박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어서 쉽지 않은 외교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달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 윤곽이 드러나고 이를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are united in commitment to standing up against these provocations and advanc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샤먼에서 다음 달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두 회의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열립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패권 경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뒤 한국 외교가 미중 양쪽과 테이블에 앉게 되는 상황. 정부는 한미 한중 관계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그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그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함께 대중 압박에서의 적극적 동조를, 중국은 미국의 대중 기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정부로선 부담이 상당한 일정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반중 정선에 쓰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다음 달 말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되는데 정부는 별도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 위해 실무 협의에도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네,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 나라가 자국민을 대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휴대폰의 시위 영상을 삭제하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주택의 문을 부수고 시민들을 끌어내던 경찰이 혹시 주변에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총구를 겨누며 확인합니다. 군경은 주민들의 촬영을 막기 위해
주택가 창문이나 베란다를 조준해 발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창문을 열지 말고 베란다에 나오지 말 것과 휴대폰에서 시위 관련 영상을 삭제할 것 등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등도 미얀마 거주 자국민들에게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필요할 경우 군수송기나 특별기로 교민들을 철수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업체별로 자경단을 만드는. 미얀마군의 카렌족 공습은 오늘 또 계속됐습니다. 소수민족 반군이 쿠데타에 저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얀마군은 카렌 반군은 물론 카친족 반군 본거지까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숨지고 10,000여 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Thai authority didn't stop them to cross the river, but they can stay there one night, and then they forced them to go back to Karen State, to the other side. 하지만 일부 소수민족 반군은 미얀마 군정과 연대하기로 하는 등 미얀마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KBS는 어제 군함도 탄광에서 조선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했던 기록을 입수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뒤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그곳에 살았던 일본인들조차 비판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배를 타고 40여 분.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시커먼 섬, 일본명 하시마 군함도가 나타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한 해저 탄광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조선인 수백여 명이 강제징용됐고 이 중 122명이 숨졌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갈 수 없다고 해 감옥섬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판은 물론 군함도 설명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내원은 일본 근대화 과정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놓습니다. 안내원에게 군함도에서의 경험을 물었습니다. 하시마대와 쓴다ことはないんですよね。いわゆる朝鮮人徴用工とか、それについてはあまり説明しない。特別でなくて中野区ですね。やっていたと。 세계 문화유산 등재 이후 군함도 방문자는 해마다 늘어나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군함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10년을 살았던 다케우치 씨.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는 말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真っ赤なんですよ。差別の中どころか差別ばっかりです。日野さんのところに押し込められたっていうんですかね。人間扱いじゃないんです。 그의 어린 눈에도 조선인의 노동 환경은 가혹했습니다. 泳いで橋間を逃げ出すというか朝鮮人がいた。親父がこんなこと言って姉が韓国でおりましたからね。麻酔とかなんとかせずにうめき声が聞こえるとかなんとか。 일본 정부는 군함도 전시 내용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過去どういったことがあったのかという事実はきちっとやっぱり明らかにした上でですね、それを踏まえて例えば謝罪すべきは謝罪する、保証すべきは保証する。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에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를 논의할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7월 온라인 회의로 개최됩니다. 나가사키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독도에 대해 한국과 주장 차이가 있다 해서 시작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더니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까지 이렇듯 수위를 높인 일본의 억지 주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역사를 왜곡한 일본 교과서 승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이 정작 과거에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지도 않았던 점을 보여주는 19세기 교과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7년에 발행된 일본 중학교과정의 지리부도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독도가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인 시마네현 관련 부분, 독도가 있어야 할 지역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같은 해 발행된 지리교과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옥기섬에 부속된 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독도가 없습니다. 1904년 일본 문부성이 직접 펴낸 초등학교 지리교과서, 역시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독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독도는 이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없네요. 예. 현행 일본 교과서엔 빠짐없이 독도를 표기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과거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을 싣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외교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던 1952년 승인된 오사카 요미우리 신문사의 일본 지도에도 독도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본이 어떻게 독도를 인식했는지, 즉 독도는 일본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자료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발굴해 동북아 역사재단에 기증했습니다. 그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시대의 정부의 입장, 그 시대에 수많은 공통된 인식이 담겨 있는 자료거든요. 동북아 역사재단은 독도 관련 사료를 집대성한 독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청약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분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이 바로 소득입니다. 그런데 SH가 소득 산정 기준을 엉터리로 공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SH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해 6월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H가 분양한 고덕강일지구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청약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부적격인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조회했던 그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당초 분양 공고에는 우선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순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본인 소득은 건보공단, 프리랜서라 건보공단에선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아내는 2순위인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씨 부부의 소득 합산액은 월 535만 원으로 생애 최초 청약 기준인 555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SH의 당첨 취소 안내문을 보니 아내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계산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근로복지공단 내역이 반영이 됐냐라고 문의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은 자기들은 알 수가 없고.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더니 보건복지부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년 전 보건복지부가 청약 시 소득 우선순위를 2순위 근로복지공단, 3순위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했는데 SH는 예전 기준대로 공고를 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 이외에도 잘못된 분양 공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격이 없다고 해석을 하고 지원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SH는 분양 공고 최종 확인은 당시 청약을 관리한 금융결제원이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심지어 청약자들의 부주의를 탓했습니다. 전문가한테 한 번이라도 이제 좀 문의를 해보시고 하셔도 부당할 텐데.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분양 공고 내용은 SH 소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네, 최근에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생들이 먹고 자면서 공부하는 시설에서 폭행이나 학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남학생 2명이 동급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 서당. 한 학생은 숙식과 교습 비용으로 한 달에 120만 원을 내고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전체 학생은 약 40명. 한 방에 3-4명씩 숙식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은 적이 없고 선배들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훈장을 맡은 관리인도 함부로 욕설하고 체벌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수업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뭐 이렇게 딸이 이렇게 때린다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근처 또 다른 서당에서도 자신의 딸이 동급생 여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글이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거의 그 정도는 더 심할 뿐 거의 똑같다. 병원 주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도 소방 원장들이랑 소방 관계자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경남 하동군에만 8곳, 숙식하는 10대 청소년은 80여 명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서당도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서당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서당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시도 조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피하려고 아예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가외 교습소나 수련시설로 편법 운영하는 서당이 많습니다. 서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서당의 숙소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인성교육을 내세운 서당이 무허가 합숙 학원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와 이 회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방해에 대해서 형사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2017년 11월 애플코리아 사무실 앞 가방을 맨 공정위 조사관을 한 남성이 막아섭니다. 아이의 팔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애플코리아의 상무입니다. 또 다른 직원은 팔을 뻗어 통로를 막기도 합니다. 애플이 이 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나가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물리적으로 팔 잡아당기면서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행태들을. 이전 조사 때도 애플코리아는 인터넷망을 차단해 자료 접근을 막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방해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애플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정 최고 수준의 조치에 나선 겁니다. 조사 방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건 지난 2012년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 제재해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비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애플코리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오늘까지 국내 대부분 상장 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마쳤습니다. 올해 주요 기업 주총에선 ESG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ESG가 강조된 이유는 뭘까요?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현대차 정기 주주총회.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탄소 중립 전략과 연계한 수소 사업 확대 등 현대차만의 ESG 경영 방식을 구축하고 삼성전자 주총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딴 ESG.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기업도 지속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각국 정부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가 기업들의 그 중요한 경영 요소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ESG 정보를 의무 공시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탄소 국경세 부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ESG를 투자 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SK와 LG 등 40개 가까운 기업이 앞다퉈 ESG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바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사업에 진출할 때
ESG적인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기업의 존립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ESG 경영.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와 함께 환경, 또 사회적 가치 등을 경영 철학에 담는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총수들이 실제로 이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현 주소를 성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기업도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제를 기업도 같이 깨닫고 ESG 전도사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7년 SK 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사촌형인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은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전 직원이 순환휴직에 들어가며 허리띠를 졸라맨 대한항공. 정작 총수인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자 자신의 연봉을 올려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총에서도 이른바 총수 리스크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행위를 견제하지 못한 사회이사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경쟁하듯 강조하는 ESG 경영과는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ESG를 약간 어떤 사회적인 비난이나 또는 사법 과정에서의 우호적인 의견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또 활용된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 대책이 ESG 경영의 전부인 양 치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총에서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현대중공업그룹. 최근 2년 새 5건의 하도급 갑질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탄소 중립을 앞세운 포스코는 여전히 산재 기업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평가 모델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수 중심의 한국 재벌 문화 속에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ESG의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멀어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